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은행 부실화 공포, 이걸 이제 뱅크데믹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은 좀 어떨까요? 이제 좀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형식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뭐 뉴욕에 있는 뭐 증시, 주식 시장이라든지 흘러나온 얘기라든지 언론 보도를 보면 어느 정도 소강 상태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렇죠. 저는 아직 뭐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항상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지금 뉴욕에서 집중하고 있는 게 월스트리트에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은행 위기가 왜 왔는지 그 원인 찾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금리에 대한 뭐 변동 아니면 금리에 대한 인상 아니면 동조할 것인가 인상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 이런 것 관심 좀 줄어들었고 오히려 이런 그 은행 위기에 대한 그 원인 찾기 그런 다음에 이제는 은행 위기가 전체적인 금융 위기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사실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에 더 이제 관심을 이제 갖기 시작했다라고 보면서 그래서 나온 게 아까 말씀하셨던 팬크데믹, 뱅크데믹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는 은행과 이제 팬데믹이 합성으로 해서 네. 신조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뱅크데믹에 대한 얘기가 계속 언론에서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 나오고 있는데 전체 자본 시장에 이제는 불안감을 사실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금융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금융주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적인 증시에 영향을 또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고 있어서 지금 뭐 시장에서 그렇게 뭐 관심사를 받고 있고 뭐 시작은 이미 아시겠지만은 크레디트 스위스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전에는 또 말 그대로 SVB부터 시작을 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는 결정타를 날렸던 게 도이체방크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스위스에서 독일까지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유럽 전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금융주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시장에서 이제 나오고 있고 뭐 이미 아시겠지만 이제는 저는 그래서 이게 소강 상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항상 그렇잖아요. 불이라는 게 완전하게 진화되기 전까지는 이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소강 상태라는 뜻은 종료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언제든지 불씨가 남아 있어서 어떤 사태로 인해서 이게 발화 다시 한번 발화가 돼서 크게 번질지 모른다. 그래서 아직 안심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뱅크데믹, 네. 이거의 이제 발화점, 시초는 SVB 아니었어요? 아, 그렇죠. 퍼스트 시스템스가 일단 인수를 하면서 이제 일단락이 된 것처럼 보이죠? 네. 예. 근데 저는 더 불안해요, 사실. 이게 32 은행이 16위 은행을 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중소은행을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자산 규모도 적은데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이 좀 더 불안하긴 한데 일단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이 이제는 SVB를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좀 민간에서 나서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 점은 이제는 고무적으로 좀 시장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금융주에 대한 어떤 안도감이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건데 일단은 뭐 상황을 본다 그러면은 뭐 SVB 자산 자체가 이제는 93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헐값에 인수를 했죠. 시티즌스가 한 23조 정도 해서 21조 원 정도에서 샀어요. 그러니까 93조 원의 자산 규모를 21조에 샀으니까 남는 장사한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그 퍼스트 시티즌스에 대한 그래서 뭐 평가가 굉장히 좋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또 폭등했습니다. 이게 발표되고 나서 53% 올랐고요. 계속 지금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수직으로 치솟았어요, 그날. 치솟아서 쭉 지금 나오고 있나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추식으로 치솟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틀 동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지금 정리가 좀 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32 은행입니다. 시티즌스가 이제 32 은행인데 16위 은행을 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순위로 보면 25위 정도가 이제 올라선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중소은행을 산 경우라서 뭐 지금은 민간에서 처리가 되고 있으니까 안도감을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 뭐 끝난 건 아니다 이것도 역시나 승자의 저주도 또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이 미국발 금융 위기 자체도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이제는 리퍼블릭 은행이죠. 그러니까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계속적으로 지금 파산 위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소은행이고 이 은행이 과연 파산하느냐. 그래서 이제는 대형 은행 11개가 힘을 모아서 여기서 유동성 공급을 했단 말이에요. 한 39조 원 정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해 들어와서 30% 이상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30%에서 90% 사이.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거의 90% 이상
빠진 거죠. 네. 그러니까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 이제 많이 빠져서 뭐 파산 직전까지 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금융 소비자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중소은행에서 돈 빼고 있거든요. 빼서 이제 대형 은행으로 넣어놓던지 아니면 MMF에 넣어놓던지 아무튼 뭐 이렇게 돈을 빼서 대형 은행 쪽으로 이제 넣어놓고 있던 현상은 지금도 사실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중소은행들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계속 주고 있고요. 그래서 금융주에 대한 불안감은 제가 봤을 때는 자본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것도 이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대형은행으로 가도 지금 도이치방크가 소형은행입니까? 그렇죠. 크레디트 스위스가 소형은행입니까? 네. 이게 문제인데 네. 이게 팬데믹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3년 동안 겪으면서 맞아요.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 저는 질병 자체보다는 그 확산 두려움이 훨씬 더 무서웠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러지. 그러니까 예금자들이 일단 예금을 그런 부실은행 과거에 이제 이유를 많이 주고 이자를 많이 줬더니 맡겼는데 이게 이제 불안해지니까 너도 빼기 시작하면 진짜로 뱅크런이죠. 재앙이 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뱅크런이 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로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건데 관련도 없는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네. 비슷한 논리로 뭐 글로벌 확산이 될까봐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 혹시 그런 조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좀 억울하겠어요. 토스뱅크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보는데 네네. 물론 뭐 토스뱅크가 뭐 취약하고 건전하고를 떠나서 이런 불안감이 상당히 작용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상태로 좀 보세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채널에서 이제는 저축은행에 대해서 PF 대출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네. 댓글이 왜 위험을 조장하냐, 그래요. 왜 분위기를 조장하냐. 아니 저 그런 뜻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사실 팩트만 전달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런 목소리가 실제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일단 지금 토스뱅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는 뭐 뱅크런 이슈가 사실 있긴 있었습니다. 네. 그러한 이유가 사실 최근에 나왔던 선이자 예금 상품을 출시를 했단 말이에요. 저도 네. 사실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좋은 전략이라는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묶어두잖아요, 고객을. 그렇죠. 그러니까 선이자 상품이 뭐냐면은 이자를 보통 나중에 만기가 되면 예금 만기가 되면 돌려받는데 이걸 먼저 줍니다. 이자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고객은 먼저 받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활용할 수 있겠죠. 다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그거 갖고 또 뭐 생활비로 쓰든지. 근데 이제는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을 봤던 게 이제 고객을 묶어둬요. 만약에 내가 선이자 받고 나서 고객 입장에서 해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자를 벌써 받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고객이 묶이게 되죠. 근데 저는 좋은 전략을 생각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엉뚱하게 반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직전에 도이체방크에 대한 위험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물려서 갑자기 이제 토스뱅크가 이런 선이자 상품에 대해서 예금 상품 출시하니까 얘네가 이걸 왜 내지라고 본 거예요. 봤을 때 그렇게 어려운 건가? 그렇죠. 이렇게 유동성 되는 거야? 확보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상품을 많이 팔았을 때가 예. 그때 한창 막 채권 시장 안 좋고 막 돈 끌어올 데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저축은행이 한때 작년 하반기에 막 고이자 상품을 인증 많이 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상품으로 본 거죠 이제. 토스뱅크가 유동성이 지금 부족하니까 예금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벤트도 하고 이런 선이자 예금 상품도 내놨다더라. 이런 얘기가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스뱅크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이제는 그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유동성에 대한 불안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는 그 왜 또 이런 얘기가 나왔었냐면 네. 이제 그 토스뱅크의 구조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채권 투자를 좀 많이 했던 부분이 있어요. 네. 보통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나라 은행이 안전하다라는 대표적인 이유 하나가 SVB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 많은 막대한 돈을 굴릴 데가 없어서 사실 남아도니까 이제 채권 투자 들어갔던 건데 왜냐하면 대출하고 싶어도 대출을 안 해가니까 사람들이. 네. 근데 이제는 토스뱅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는 그 대출에 대한 비율도 물론 높지만은 일단 채권 투자가 다른 은행에 비해서 좀 높았습니다. 이게 한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SVB랑 비슷하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이제 게시판에 막 도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럼 구조가 비슷해? 그 불안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SVB 같은 경우는 채권 투자를 해도 이제 MBS, 그러니까 주택 저당 증권에 이제는 투자가 들어가서 이제 돈이 묶이게 된 케이스였고, 토스뱅크 같은 경우는 국공채에다 대한 안전자산, 언제든지 좀 뺄 수 있고 현금화할 수 있는 이런 자산에 좀 결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위험성으로 보면은 뭐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과도하게 또 게시판에서 뭐 확산이 되다 보니까 토스뱅크에 대한 그런 어떤 위험설이 좀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대표가 나섰죠. 토스뱅크 대표.
대표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이제 여신 잔액이 한 9조 3천억 원 정도라고 이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신도 한 23조 원 정도라고 이제 밝혀왔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 여신이 이제 9조 한 3천억 원 정도 된 게 대출금 비중이 한 30% 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좀 불안감을 좀 느꼈던 거죠. 대출 비중이 더 높았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결이 좀 다르다라는 거. 채권 투자에 대한 국공채 투자가 보니까 한 64%, 금융채가 3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MBS는 아닌 거죠, 사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결이 다르다라고 이제 팩트를 좀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 또 건전성 지표를 강조했어요. 이 토스뱅크 대표가 우리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 이거 한 833% 된다. 이게 시중은행 보통이 이제 90%고요. 대형 은행들이 이제 100% 되거든요, 평균.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833%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 뭐냐면은 일단 현금하기 쉬운 비율.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유동성이 왔을 때, 만약에 유동성 위기가 오거나 아니면은 뭐 말 그대로 금융위기가 왔을 때 내가 언제든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그래서 30일 동안 버틸 수 있는 자금 이렇게 봐요 보통. 그래서 30일 동안 버틸 수 있는 자금, 현금성 자산을 얼마나 모아두고 있느냐 이런 건데 이게 한 833%니까 기본 뭐 대중 시중 은행보다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강조해서 이게 좀 일단락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인 것처럼 억울하긴 억울할 것 같아요. 저 봐도. 네. 우리 건전하고 별로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 상품 좋은 상품 내놨는데 이거 가지고 엉뚱하게 오해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이제는 해프닝으로 좀 끝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믿었던 대형 은행마저 무너지니까 그렇죠. 이제 어디가 또 부실할까라는 뭐 의심의 눈초리를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융권은 그렇다면 괜찮은 건지에 대한 이제 진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장담을 못합니다. 아 정말요? 네, 저는 솔직히 장담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는 신세준 교수님 아무튼 많이 나오시죠. 그래서 그 이제 학자님들이랑 이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어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몇몇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축은행 같은 데서 뱅크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오히려. 만약에 뱅크런이 일어나면 대형 은행 쪽에서도 일어났지. 왜냐하면은 아시겠죠? 5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저축은행의 거의 96%가 다 5천만 원 이하이세요. 예금자 그렇죠. 보호 때문에. 예, 예금자 보호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안심을 하니까 뭐 빼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데 물론 대형 은행도 한 90% 이상이 5천만 원 이하이십니다. 이건 건수고요. 금액으로 보면 한 30% 40%밖에 안 돼요. 총 금액으로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5천만 원 이상을 많이 넣어놓은 사람은 1금융권이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몰려 있다는 거죠. 만약에 뱅크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5천만 원 이상은 불안하니까 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서 빼가겠느냐? 어차피 1금융권에서. 그렇죠. 1금융권에서 빼갈 거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충분히 이제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예금자 보호는 어차피 5천만 원 이하는 이자 포함해서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뭐 이 금융권 같은 경우 뭐 저축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는 뭐 뱅크런 현상이 과연 일어나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뭐 심리적으로 동요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팬데믹 현상처럼 심리적 동요가 과연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고 그렇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런 건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예금자 보호가 되더라도 이제 1금융권이나 2금융권 같은 경우에서 예금 보험공사에서 지켜주잖아요. 5천만 원 이하까지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찾아가는 게 2천만 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금액은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공포감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미실현 손실이 어디서 태어날지 몰라서 저도 감히 이게 뭐 우리나라 1금융권, 2금융권 안전하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했다가 지금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크레디트 스위스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럼요. 아무도 예상 못했거든요. 예, 그런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블랙스완이자 회색고 불소 같은 맞아요, 그런 맞아요. 얘기인데 이 글로벌 시장이 정말 살얼음판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뱅크데믹의 3대 뇌관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얘기했잖아요. 네. 저 이게 굉장히 동감은 첫 번째로 MBS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네. 2008년에 재판이 되는 건가? 이게 불안한 상황인데 네. 이 세 가지 취약점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거는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만약에 그 은행권 위기 가능성을 본다 그러면 약한 고리 3대 약한 고리가 있다. 그거를 봤을 때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 그다음에 비보호 예금, 그다음에 사모펀드 이 세 가지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했거든요. 먼저 이제는 상업용 주거용 부동산,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쪽에서 사실 이제 내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최근 자료를 본다 그러면 미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시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집값 상승은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지금 어제 이제 보고서에 보면은 집값 상승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은 하지만은 이제는 월세라든지 이제는 그 차입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서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공시률 자체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금융 비용이 높아지죠. 금리는 계속 고금리 상태로 가고 있죠. 부동산 쪽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주거용 MBS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저당증권이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가치가 굉장히 이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미실현 손실이 어디서 태어날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5천만 원까지입니다. 일본은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3억 한 2,500 정도 되거든요. 한 3억 3천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예금자 보호가 그 이상으로 된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 이상으로 된 금액들은 사실 예금자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 금액이 무려 우리 돈으로 1경 397조 원 된다고 얘기합니다. 뭐 우리나라는 규모 자체가 다르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금액이 만약에 예금자 보호를 안 된다는 얘기인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뱅크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너나 없이 돈 빼겠죠. 파국이죠. 완전 파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만약에 이런 금액의 예금자 절반이 돈 빼기 시작하면은 미국 은행이 한 200개 정도는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두 번째 한번 그 뇌관이라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모펀드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을 때 최저금리 상태였을 때 이제 돈이 넘치잖아요. 막 팬데믹 상황에서 막 중앙정부들, 중앙은행들 막 돈 풀기 들어가죠. 경기 살리려고 유동성 많이 풀었습니다. 그 많은 돈이 어디 갔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이게 금융이라는 게 욕심이 있어요. 어떻게든 간에 고금리 그다음에 이제 고위험하지만은 그렇죠.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 간단 말이죠. 사모펀드 쪽으로 많이 의지를 했습니다. 사모펀드 쪽으로 돈이 들어가면 사모펀드들이 그러면은 말 그대로 고위험 상품에 집어넣겠죠. 고위험 상품에 집어넣어서 아무래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들어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약한 고리로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가 지금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는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규제 자체가 좀 약합니다. 그리고 파생 상품이 워낙 많이 들어간 쪽에 투자이기 때문에 뭐 어디서 어떻게 묶여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터져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이런 사모펀드 쪽에서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저는 동일하게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제는 부동산 쪽. 우리나라는 뭐 그래요. PF 대출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전 여전히 높다. 저는 그 불안감을 아직도 버릴 수 없고 제 지론이지만 제 생각이지만은 분명히 터진다라고 보거든요. 미분양 사태가 끝나지 않고 원희룡 장관이 최근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미분양에 대해서 10만 호 가구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고 각오하고 있다. 아직 지금 7만 호 정도 되거든요. 1월달 기준으로 10만 호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방 부동산 쪽으로 먼저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럼 지방 은행부터 이제는 서서히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죠. 벚꽃 피는 순서부터 금융은 위험해진다. 은행은 위험해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속설이 지금. 그래서 조금 저는 리스크는 충분히 지금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의 상황이 그러니까 세계 경제 침체를 조금 더 위험에 놓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들어봐야 될까요? 저는 이 얘기랑 그 언론사에서 했던 얘기랑 그다음 어제 이제는 세계은행에서 나왔던 보고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의 세계 경쟁률 GDP 성장률이 2.2% 그것도 이제 긍정적으로 봐서 2.2%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거 보셔야 돼요.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랑 나랑 무슨 상관이겠냐 이거예요. 일단 세계 경쟁률, GDP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무역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그렇죠. 그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무역 자체가 안 되면은 아까 뭐 SK 얘기 나왔잖아요. 사실 SK 하이닉스만 터지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일단 디램, 낸드 플래시 안 팔리니까 일단 무역 자체가 끊겨버리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크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사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얘기했던 거, 세계은행에서 얘기했던 거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좋게
좋게 보지는 않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논리가 뭐냐면 미국 은행들이 이제는 대출 규제를 깐깐하게 할 거야. 왜냐면 리스크가 커지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는 가계나 기업에 대한 돈 꾸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최대 소비 국가인 미국에서 소비를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소비를 안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는 세계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네. 최대 소비 국가 소비를 안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이제 연달아 오고,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은행이 돈 조이기로 들어가면은 국제 시장에서 달러 구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환율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신흥국 중심에서 이런 거에서 또 국제적인 여파 미치면서 우리나라처럼 수출하는 나라, 한마디로 달러가 필요한 나라 입장에서는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런 점들이 이제는 고리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뭐 세계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나오고 있는 보고서들을 귀담아 들을 필요 있다. 그래서 뭐 증시는요, 항상 증권가는요, 항상 이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뭔가 찾아야 되거든요. 호재를 찾아야 되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는 보고서들 이런 것들을 같이 보셔야 되지, 이게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만 계속 보시면요, 이게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뭐 연합뉴스 경제 TV 보시면서 균형 잡힌 정보를 좀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뱅크데믹 공포에 대해서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